근데 그 올라가는 것 자체도 제한적 상승밖에 할 수가 없다. 투자자들이 지금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. 첫 번째 뭐냐면 관성에서 벗어나오는 거예요. 금리 올랐다, 주가가 빠질 거 아닙니까? 그럼 사야죠. 결국은 주식시장은 제가 오래 있어 보니까 이건 그냥 멘탈 게임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지금 당주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이렇게 재미없는 시장, 그리고 약간 하반기로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시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, 이것이 다시 상승장으로 이렇게 뭔가 색이 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국인들, 이게 중요하잖아요.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과연 강력하게 우리 시장의 매수 세력으로 나타나 줄 것인가. 그렇죠. 이제 그러려면 그게 이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. 환율 쪽에서 외국인이 바라는 대로 가겠느냐. 근데 그거는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아닌 것 같은. 지금 일단 현실은 달러 강세니까. 네,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잖아요.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, 우리나라는 상당히 세계 그 탑 클래스에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뭐 그것들은 어디 내놔도 세계 탑 클래스니까. 그렇죠. 외국인들이 그 개별 종목별로 이거는 뭐 괜찮다 이렇게 해서 그걸 사러 들어올 수는 있겠죠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종목별 갖고 있는 그 뭐 펀더멘탈이 얼마큼 좋아져서 그거를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좋다고 생각하느냐, 뭐 이런 거. 이번에 MSCI 같은 거 됐으면 좋은데 이거 안 됐잖아요.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거. 그러니까 또 그만큼 우리는 수요를 잃은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, 우리나라 경기가 기가 막히게 좋아져 갖고, 야, 이거 뭐 대한민국 경기 좋으니까 이거 사자. 근데 이제 이것도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실물 경기가 우리만 좋아지냐, 이게 아니잖아요. 어떻게 보면 미국이 더 우리보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어려워요.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뭐 수요가 갑자기 뭐 작년에 개미들, 동학개미 이래서 보여줬던 것처럼 엄청난 수요가 시장으로 막 어떤 뭐 샤크든지 어떤 계기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. 근데 그것도 뭐 때문에 그렇게 들어올까? 작년은 쌌으니까. 그렇죠. 근데 지금은 굉장히 고위권에 있는데 이거를 왜 들어올까? 게다가 이제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IPO예요.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된다고. 그렇죠. 지금 그러니까 IPO 막 하는데, 뭐 어떤 회사는 뭐 가격 너무 높다고 감독원이 다시 우리말로 빠꾸시키고 그래프톤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, 이 수요가 자꾸 그러니까 이게 IPO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식 시장에 주식을 자꾸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중요한데, 이 공급이 자꾸 늘어나면 가격은 하락하게 돼 있는 게 당연한 그렇죠.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수요가 변치 않고 있다 손 치더라도 IPO가 계속되면 그런 문제가 나온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 이런 복잡한 얘기를 드리기보단 그냥 정리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릴 때, 그래서 올해 시장은 작년이랑 다릅니다. 큰 돈 벌기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건 진짜 선수들이 돈 버는 시장으로 점차적으로 가고 있고, 그게 사실은 원래 시장입니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떨어지냐, 그렇진 않아요. 그게 왜 지수는 계속 유지가 된다. 유지 내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. 근데 그 올라가는 것 자체도 제한적 상승밖에 할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. 뭐 이 중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어떤 게 맞아갖고 수요가 는다 그래도 그건 이미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.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가. 그럼 제한적 상승을 하는 시장에서 모든 주식이 작년처럼 올라가는, 뭐 작년에도 모든 주식은 아니지만 대충 뭐 그냥 남들은 가는데 따라가면 그런 시장의 현상이 과연 나올 수가 있을까? 이건 진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뭐 좋은 얘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, 사실은 개인 투자가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깨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,
지금은 좀 그런 위험 관리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여요. 네. 그러면 어떻게 지금 주식 투자를 쉬어야 되는 건가요? 아니 전 그렇게는 안 봐요. 왜냐하면 이제는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. 이걸 말씀드리면 투자자들이 지금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. 첫 번째 뭐냐면 관성에서 벗어나오는 거예요. 관성이라는 건 어떤 관성? 어떤 관성이냐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작년에 시장을 느끼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처음 입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시장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차로 150km를 막 달리다가 100km로 달리면 이게 천천히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지금 투자자들이 경험이 길지 않은 투자자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작년 시장에 대한 관성을 갖고 계세요. 그래서 수익률 또 주식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기다렸다가 어떻게 이익을 보고 매도를 하고 왜냐하면 이익을 보려면 매도를 해야 종결이 되지 그냥 뭐 전산상에 남았네 이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작년 관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.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조금 말씀을 좀 강하게 드려갖고 그거를 탁 이렇게 느끼시게 하는 게 좋겠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엔 좀 일부러라도 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큰 돈 못 봅니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근데 주식시장에서 큰 돈 못 벌지는 않죠. 근데 이제 정신을 차리셔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 관성에서 못 벗어나오면은 안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이 이렇고 그러니까 강력한 하방 경직과 제한적 상승을 갖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 쫓아다니면 큰일 나요. 이거는 그냥 자기가 딱 정하고 기다리면 차례가 오면 올라갈 때 이익 실현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써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참 어려운데 무슨 이사 가는 날 같이 생각하신단 말이에요. 주식 매매하는 걸. 그러니까 오늘은 지수 얼마니까 주식을 팔아야겠다. 오늘은 지수가 얼마니까 주식을 사야겠다.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그거는 이제는 지수는 여러분들 계좌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포트별 종목별로 운영을 달리 해야 그 수익을 맞춰낼 수 있지.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자꾸 지수를 보고 시장을 파악을 하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. 그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률, 뭐 예전 생각하고 주식으로 나 2배 벌었어, 뭐 50% 벌었어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식 투자로 그렇게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주린이들이 확 들어온 거잖아요. 돈 벌려고. 근데 지금은 은행 이자보다 좀 높다. 뭐 5% 수익률, 8% 수익률 이렇게 정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니까 그럼요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 연립 8%짜리 상품을 팔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. 저희 다 집어넣어야죠. 네. 돈 다 집어넣어야죠. 그런데 왜 주식시장에서 8% 수익이 났는데 수익 안 났다고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. 그거를 고치셔야 된다니까요. 그러니까 다들 내가 리스크 이렇게 부담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상한가 한 번 가면 30% 이거 먹을 수 있는데 종목 잘 고르면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. 그리고 여기서 5% 먹고 빨리 팔고 또 옮겨서 여기서 몇 프로 계산해 보면 1년에 한 3배 벌 수 있어. 뭐 그거 뭐 계란 이구 가면서 농장을 꿈꾸는 거나 똑같은 거죠. 그러니까 꿈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시장의 현실이 너무나 빨리 바뀐 거예요. 작년하고 지금하고.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맞추셔야 된다.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8% 수익률을 얻는다 목표가 이거라면 사실 1년에 8%니까 이거 어디 들어가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기다리면서 그냥 이 종목까지 8% 먹을 기회가 올 때까지 이렇게 견디면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아예 기준이 없다 보면은 자꾸 그냥 많이 벌고 싶다 이 생각에 자꾸 무리한 짓을 무리한 일을 하게 제가 되는. 처음에 머니톡에 나와서 드렸던 말씀이 그걸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쓴 책에도 첫 번째 대박을 노리고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쪽박이 난다. 쪽박.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대박은
그냥 정상적인 상태로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. 그렇죠. 목적이 대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대박이라는 게 뭐예요? 리턴을 크게 잡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리스크도 큰 걸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 작년엔 안 그랬지만 올해의 시장은 그 리스크가만 그대로 돌아올 확률이 작년보다 훨씬 높아졌다. 네,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쉽게 뭐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런 차원에서 근데 요거 이 얘기보다 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보다 마침 어제 저도 현대차증권의 오창석 이코노미스트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올 하반기, 그러니까 하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12월이 한국 경기가 정점을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. 근데 또 금리 인상도 맞물려 있잖아요. 그래서 자산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제 뭐 이런 거죠. 오늘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아서 이 기요사키,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. 예. 그 사람이 페이스북과 트위터인가 어디다가 뭘 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.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붕괴가 이제 온다. 곧. 예, 그러니까 금, 은, 비트코인 뭐 이런 거에 투자를 해야 된다. 예?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체 자산에다 투자를 해라. 뭐냐면 이제 그런 얘기 해서 연준이 이제 금리 올리면 니네 봐라. 주식, 채권, 부동산 뭐 이런 자산 시장 다 폭락할 거다.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어느 시대나 그 시장을 보는 시각은 뭐 긍정적인 거 또 뭐 걱정론자, 저는 뭐 비관론자라고는 그래도 인류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,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가 계속 섞여서 나가는 건데,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아니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하고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만든 사람이고,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말을 많이 들어서,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신 거예요, 댓글로.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올해가 20주년이에요. 이 부자 아빠 그 책 쓴 지가. 그래가지고 막 이제 각 출판사에서 이거를 다시 이제 기념 그거를 막 출간하고 막 그랬어요. 책 팔기 위한 이벤트. 그래서 갑자기 마케팅. 이 사람이 뭐 자다가 봉창 뜯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이 사람이 무슨 세계 경기가 뭐 폭락한다. 아니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.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당하는 거지. 그렇죠. 뭐를 이렇게 준비하고.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거가 있잖아요. 우리가 이제 한은도 이미 뭐 기정사실화 시켰으니까 올해 금리 인상. 금리 올리겠다. 그럼 금리가 올라갔는데 뭐 경기가 막 호황되고 그러지는 않겠죠.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이라는 거가 참 묘해갖고 어떤 악재가 오면 시장은 그거를 소화해내는 능력이 있어요. 그걸 어떤 방법으로. 저는 이런 거예요.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제발 금리 좀 올려라. 예? 금리 올랐다 주가가 빠질 거 아닙니까? 그럼 사야죠.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변동성이 생길 때 변동성이. 투자의 기회를. 우리 IMF 때랑 똑같은 거예요. IMF 때 뭐 전부 난리났었는데 진짜 부자는 그때 나왔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위험에 베팅한 사람.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니 뭐 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 다음날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닌데, 그러면 이게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, 그러면 그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충격이 탁 와서 시장이 쭉 무너진다면, 그러면 나는 그때 그냥 세일하는 거니까 좋은 주식을 사야 되는데, 문제는 어디에 있냐, 이걸 준비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자산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분은 이런 준비를 항상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그래? 그러면 겁나서 이거 어떡하지? 지금 주식 다 팔을까? 이걸 하는 게 아니라,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지? 행동 액션을 미리. 뭘로 사지? 뭐 이런 거를 미리 좀 챙겨 놓으시는 게, 그거 챙겨 놓고 나면 오히려 모든 기다려요. 사람이 두려워하는 좀 와라. 이렇게 오히려 느긋해지잖아요. 그래서 제가 계속 결국은 주식시장은 제가 오래 있어 보니까 이건 그냥 멘탈 게임이다. 이런 상황이 되면 주가 오릅니다.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. 이런 상황이 되면 주가가 빠집니다. 이거 다 알아요.
다 아는데 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손해가 나느냐. 그 차이거든요. 네. 그렇군요.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정돼 있는 뭐 한국 금리 이주열 총재가 그 얘기했던 뭐 연내 금리 인상하는 거 이러저러한 것들로 시장이 흔들릴 거는 분명하고 단지 그 기회를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기회를 지금 준비할 것이냐. 예, 그렇죠. 근데 준비한다는 거는 내가 결국 돈을 추가로 만들거나 아니면 있는 거를 어떻게 좀 현금화하거나 이런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제 옛날 속담에 과천부터 긴다고. 아, 그런 말도 있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한양으로 오는데 한양이 무서우니까 과천부터 임금님이 있으니까. 예. 그러니까 과천부터 이제 그 과천을 기어와야 남태령을 넘죠. 옛날에 이제 한양에 오려면. 그러니까 그런 속담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쉬운 말로 요새 말로 하면 쫄지 마 이거죠. 미리 지레 겁먹고. 근데 과연 투자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?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렇게 못 나가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멈칫멈칫 뭐 지수하고 뭐 실제로 시장 내용하고 자꾸 괴리되고 이런 것도 엄밀히 말하면 유동성을 긴축해 테이퍼링이 어떤 형태로든지 시작될 것 같다는 것에 대한 걱정 안 해요. 그렇죠. 그게 깔려 있잖아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넘어갔다고 8월에도 그냥 넘어간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저기 그 뭐죠? 잭슨 홀 미팅 또 파월 의장이 뭔 소리를 할지 뭐.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금리 인상은 생각도 안 했던 거잖아요. 네.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지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런 말씀을 뭐 이거 아니면 나중에 뭐 편집하시고.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이제 저는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.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참 쓸데없는 것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. 그렇죠. 자,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파월 의장의 그 얘기는 이거 엄청난. 그렇죠. 경제 대통령이죠. 네, 세계. 엄청난 거죠.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경제인이기 전에 이 사람은 이미 정치인에 가까운 거로 봐야 돼요. 그렇죠. 네,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원래 비둘기파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쓴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 풀어 막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 되고 나서 그때 금리 올렸어요. 그래서 트럼프가 이 사람 어떻게 내치려고 막 그 트위터 가지고 싸움 벌어졌었죠. 그랬었잖아요. 그랬는데 이제 파월 의장 임기가 내년 1월인가 그래요. 제가 1월인가 2월인가 뭐 그래요. 근데 이제 뭐 조사한 거 보면 70몇 % 이상이 다 이제 연임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럼 파월 의장 입장에서 보면은 연임해야죠. 근데 연임 누가 시켜요? 바이든이 시키는 거죠. 정확히 얘기하면. 그렇죠. 네, 근데 바이든 정부가 정권은 잡았는데 잡아놓고 딱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무너져. 돈은 엄청 풀어놔. 이거 긴축부터 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민주당 정부가 뭘 해야 되는데 뭘 한다는 건 돈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. 뭘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알고 있는 SOC 관련 그래서 뭐 초당파 의원들이랑 이렇게 딜을 잘해갖고 그거는 저 독립기념일 전에 일단 통과한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또 하나 남은 게 1조 2천짜리 또 그 가족 뭐 지원 예산인가 그런 거 또 있어요. 그것도 바이든 정부가 이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밀실에서 딜해갖고 넘기면 중간평가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를 끌고 가서 좀 옥신각신 해야 되고 뭐 공화당 면도 좀 살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는.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입장에서 봤다면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온 정부가 돈을 풀어야 뭘 하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유동성은 너무 많아서 우리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? 속마음이 그렇더라도.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의 제일 멋있는 표현이 뭐냐? 인플레이션. 이거 일시적인 거야. 곧 잡힐 거야. 근데 8월 가서 야, 곧 잡힐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.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. 그 안에 만약에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처리된다면 일단 한쪽에서 돈 풀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거기다가 재뿌릴 수도 없으니 그 정도 선에서 스탠스를 잡고 여기서 돈 푼 다음에 야 이제 줄여야 돼. 아무래도 줄여야 돼. 뭐 라든지. 그러니까 근데 이미 시장은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시장이 못 나가는 이유도 시장이 워낙 영악하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거를 이미 짐작을 해서 이거는
끝난 게 아니라 그냥 숙제를 이렇게 좀 밀어놓은 거니까 저거를 언젠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야지 되는데 차라리 주식시장은요. 뭐 예를 들어서 매달 1,200억 달러씩 자산 매입하는 거를 뭐 얼마로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충격을 딱 주는 게 더 나아요. 시장은 그렇게 충격을 주고 나면 시장이 거기에 대응하는 그 스스로에 대응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지금같이 애매한 입장에서 하루 바뀌면 누가 이렇다고 그러면 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뭐 성장주 갔다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이거의 정확한 그 밑바탕에는 그런 불안함이 지금 깔려 있는 거죠. 그거가 그대로 우리 시장까지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. 근데 참 그 바이든 인프라 예산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사실 생각보다는 적었잖아요. 9,500억 불인가요? 네. 1조가 안 된 걸로, 네, 안 된 걸로 아는데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. 네. 그게 이제 그때는 좀 민주당 뭐 크기대로 할 거예요. 이 크기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한국 경제도 그 오창섭 연구위원도 저 이코노미스트도 그 얘기하더라고요. 이 액수에 따라서 얼마나 증가하는 추가 그 인프라 사업이 펼쳐지냐에 따라서 한국 경기가 정점이 12월이지만 변수가 그것이다. 그러니까 좀 더 연장될 수가 있다. 뭐 그게 예를 들면 지금 뭐 그게 이제 타결됐다 하는 소식이 전해진 날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쫙 올랐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만약에 그게 뭐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거나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제 최악에는 뭐냐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바이든 정부가 뭐 인프라를 얼마큼 하려고 그럴까. 자기가 그 정부가 뱉어놓은 말 공약이잖아요. 공약. 그렇죠. 공약이니까 이 정도 하면 됐고 라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인프라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전적인 인프라 뭐 이런 거에서 뭐 다리 놓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요새는 이제 뭐 IT 쪽, 환경 쪽 엄청나게 많으니까 우리가 그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자국과 연관되는 산업 쪽으로 많이 돌릴 가능성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이거는 안 한 것보다는 좋은 거지만 너무 큰 기대를 사실 할 수도 없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변동성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제 어쨌건 그 변동성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지금부터 생각하고 준비하다. 그러면 그게 이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돈 잃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렇죠. 하여튼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.